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화 토크를 하러 오신 변영주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관객분들이 입장하고 계시는데 감독님이 빨리 시작해라. 너무 뻘쭘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일찍 들어오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또 일찍 이렇게 좀 약간 설레는 마음에 관객분들을 보고 설레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제 영화도 아닌데 설렐 일은 없죠. 감독님 토크가 굉장히 오랜만이시잖아요. 네, 그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네, 제가 네. 정말 오랜만에 네. 하게 됐어요. 최근에 또 이제 작품에 매진하신 우리가 바라는 변영주 감독님 활동상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본인의 작품에 매진하시느라 사실 많은 러브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을 하셨었는데 이제 해피엔드의 토크를 오늘로 정한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뭐 제가 예전에 했던 토크에 오셨던 분이라면 몇 번 들으셨겠지만 이 영화를 배급하는 네. 진진을 네.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응원하고 네. 네.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안 망했으면 좋겠고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진진 대표님을 가끔 보면 네. 그 사람 뒤로 차 딱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상상처럼.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벽 뒤로.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원래도 그렇게 잘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지난 몇 년간 특히 그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의 제작도 힘들지만 발표비 굉장히 힘들었고 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코로나 이후에 이 상업영화도 되게 힘들어졌지만 독립영화는 더 힘들어진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또 이제 파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업영화 안 되는 만큼이나 예.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뭔가 되게 잘 버텼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런데 감독님의 염원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해피엔드가 1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네. 아마 올해 가장 잘 된 네. 예술영화 중에 한 편이 아닐까요? 네, 신기하게도 그 네오소라 감독이 그 한국에 이제 그 내한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일본보다 한국 관객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국은 그 이제 계엄이 있었을 때 광장으로 모든 시민들이 나가서 그렇게 어떤 이제 그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보면서 해피엔드에서 이제 감독님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바가 굉장히 맞닿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본 국민의 정서가 그렇게 직결 어떤 거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그러니까는 일본 사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직결하지 않는 것들에 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되게 반대적인 어떤 움직임을 본 게 한국 시민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분명히 좀 흥행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나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잘 됐다는 것도 일본보다 굉장히 한국이 잘 된 정도가 아니죠. 그쵸. 일본에서는 굉장히 안 됐죠. 근데 한국에서 갑자기 너무 잘 돼서 네. 곧 감독님과 배우들이 다시 네. 오는 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때 만나시나요, 감독님? 네? 보고 싶은 아니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정말 네. 그 관객들이 아마 가득할 거예요. 극장에. 그렇죠? 네. 그때 꼭 관객과 사진을 찍으셔서 네. 그 사진으로 새로운 포스터를 만드셔가지고 네. 일본에서 재개봉을 하시면 아, 네, 어떨까. 다시 일본 관객도 좀 아무래도 있다? 일본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듣기 불편한 진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한 몇십 년 듣기 불편한 진실들이 많으면 슬슬 들어줄 때도 있는데 네, 그죠? 네. 근데 그리고 또 워낙 또 우리한테는 위대한 예술가였던 그 사카모토 유이치는 네.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는 예술가라기보단 굉장히 정부에 반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좌파. 좌파 그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영향권 아래에서 분명히 보게 될 거고, 그래서 되게 그랬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어떤 지점들이 한국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는 아시아 청춘 영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아시아 청춘 영화인데 청춘 영화 안의 배경이 근미래고 그 근미래에서 다루는 것이 통제된 사회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어떤 개인들을 다루고 있다는 지점에서 한국 관객들에게는 우리가 좋아하는 청춘 영화고, 그런데 되게 그 시의적절하기 때문에 훨씬 더 네. 호응이 컸던 것 같고, 놀랍게도 색감이 또 일본 청춘 영화하고 색깔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네. 그 감독이 스스로 그 20세기 대만인 뉴웨이브 영화들, 에드워드 양이나 네. 호샤오시엔으로부터 그야말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영향권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제 또래 관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스텔지아, 네. 그 시네마텍에서 봤던 그런 20, 아트 영화들을 아트 영화들이 재해석. 어떤 질감을 딱 느끼니까 네. 그런 질감을 느꼈는데 올드하지가 않고 되게 새로운 얘기니까 네. 거기서 오는 화학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감독이 이제 그 고전 영화들을 정말 그 시네필이라면 응당 봐야 될 영화들을 모두 섭렵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게 만들 만큼 이 영화 안에 그런 요소들이 많고, 그것들을 단순히 가져와서 다시 만들었다면 이 정도의 어떤 이제 호응을 불러일으키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 자기의 어떤 그 시각으로 재해석을 하고 그 색감을 다시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오소라의 네오소라의 필터를 씌운 듯한 어떤 이제 그런 새로운 것들을 지금 세대의 관객들이 열광할 수 있는 것 같은 노스텔지아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이것이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영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주는 스타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손오시온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러니까 손오시온이든 예전 감독들이 손오시온이 나왔기 때문에 손오시온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이화정 기자한테 야, 네오소라 감독이랑 비슷한 일본 감독 이름이 있지 않았냐? 내가 그 감독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손오시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이 이름이 네 글자라는 거 말고 뭐가 비슷하냐? 그래서 저는 시온이나 소라나 사람한테 붙일 이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다 보니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머릿속에서 이상한 화학작용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예전 이름들을 좀 복귀하게 만드는 감독인 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손오시온과 첫 글자가 똑같은 소마이 신지의 영화 태풍 클럽을 요즘에 이제 새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아니면은 스타일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소마이 신지가 이 영화를 마치 이제 그러니까 네오소라가 베를린에서 클럽을 다녔으면 만들었을 것 같은 태풍 클럽의 다른 버전인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서 과거의 시네필들도 만족시키고 정말 지금의 시네필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든 게 아닐까.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기타노 다케시의 그 초기 영화들을 확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 키즈 리턴 같은 영화들이 주는 인물 관계도도 분명히 이 영화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런 인물 관계도와 그런 앵글들 또는 그런 정서가 딱 있는데 전혀 다른 캐릭터인 거예요. 기타노 다케시의 키즈 리턴 같은 경우는 나약하다라는 느낌은 그들의 나이 때문에 드는 것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그 거친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안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청춘을 다루고 있다면 그 네오소라 감독의 이 영화는 뭔가 막 과격하거나 이렇게 나서거나 용감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부유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키즈 리턴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세상 밖으로 이미 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미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미래는 사실은 암울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친구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생존을 걱정하게 돼. 뭐 먹고 살 그쵸? 것인가. 근데 해피엔드의 친구들은 딱 뭐냐면 한 반에 50명이 있으면 한 30등에서 50등 사이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감. 세상 밖으로 안 나가 있는 친구들. 네. 그리고 그냥 평소에 야 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할까? 취직해야지. 대학 가야지. 라고 하지만 주위 어른들, 얘의 성적을 알고 있는 어른들은 쟤는 왜 이렇게 인생을 쉽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뭐냐면 꿈을 꾸긴 하는데 그 꿈의 방향이 그렇게 명백하지 않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인공들이거든요. 크게 기대가 없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학자들도 얘네들을 인터뷰하지 않아. 하나마나. 사회학자들도 보통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친구들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히 하지만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네. 근데 이게 한 네. 30등, 40등 하는 친구들 굳이 네. 이게 사회학적으로 뭐가 의미가 있나? 네.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이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어서 더 정감 있다. 나는 어땠을까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네. 키즈리터를 보면서 내가 저 나이 때 전혀 다르지. 난 피해 다녔을걸? 걔네들이 앞으로 이렇게 오면 무섭죠. 무섭죠. 네. 예, 특히 이제 용돈 받은 네. 당일날은 되게 무섭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은 겁이 안 난다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소재의 그 친구들이다. 아, 라는 네. 생각이 이 들어서 친구들이 좋았어요. 예, 30등에서 50등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60번까지 있었거든요. 감독님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70명, 한 명 70명 있었어요. 굳이 또 70명까지 70명. 확장하셔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무래도 네. OTT도 없었고, 네. 그리고 뭐 채널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는 처음 시작 도입부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정립을 했다. 차를 세우면서 정립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가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애매모호한 아이들의 반란에서 정확히 맞닿아 있는 어떤 방식의 그 반항을 그러니까 반항을 보여주는 방식은 굉장히 그러니까 과거의 영화들부터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클수록 굉장히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을 쓸 수도 있고 그것들이 어디로 퍼져나갈지 모르는데 해피엔드의 방식은 저는 굉장히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게 다른 영화 같으면 뽀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어디서 햄버거 2개 들고 와서 네. 와장창 쾅창 뽀개는데 이 친구들은 되게 힘들게 걔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네. 상징을 만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힘들게 세웠을 거라고. 그런 것들도 되게 차이가 나고 저는 첫 장면이 이렇게 그 마치 나레이션과 같은. 네. 그래서 그 자막이 흐르는데 그 자막은 지금 이 금미래라는 이 사회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미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 자막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아마도 빌딩 사이에 있는 이렇게 전멸등 같은 빨간색일 텐데 네. 이게 이제 한국에선 찍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은 그 빨간색이 전부 다 십자가일 거기 때문에 네, 모양이 좀 달라요. 네. 풍경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그 전멸하는 전멸등에서 갑자기 추락카드 카메라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추락카드 카메라가 내려가면 갑자기 아이들의 공간인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이를테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감시의 개념으로 쓰인 것 네. 수도 있겠지만 혹은 그 빨간 점 하나하나의 청춘들이 순식간에 그야말로 폴링 다운하고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떨어진 낙한 아이들의 모습으로 딱 시작되어지는 느낌도 들어서 네. 되게 그 시작부터 조금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 어떤 그 초반의 설계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그 금밀이라는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들, 그 카메라의 웍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좀 통일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네오소라가 보여주려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슈가글라스 보틀이라는 단편에서 발전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마치 로봇이 나오죠. 네, 경찰 로봇이 나오고 그 마찬가지로 이 반항을 하는 방식이 폭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병을 깨는 행위, 머리에다 대고 깨는 행위가 폭력적일 수 있지만 그게 촬영용 소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들이 장난처럼 그걸 해서 유머러스하게 이 사회에 대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래에 굉장히 청춘 영화, 다른 영화에서 폭력적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다른 결을 그러니까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다. 시작부터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파너티라는 네, 이름의 감시 시스템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감독은 굉장히 모든 걸 상징화했다고 생각해요. 이 파너티가 파너티콘에서 나온 말인데 히라버예요. 그래서 모두를 본다라는 얘기고 18세기 그 영국의 철학자 한 명이 이걸 뭐냐면 새로운 감시 체계를 만들어서 교도소처럼 하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18세기에 나타났던 공리주의 철학 안에서 나타난 교도소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용해서 파너티라고 만들면서 이를테면 모두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이제 CCTV다. 실제로 CCTV가 있으니까. 근데 CCTV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CCTV를 그래서 되게 많이 특히 위험한 곳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네. 그렇고. 네. 그것이 특히 이제 여성의 안전. 실제로 그 신림동에서 그 출근하던 학교 네. 선생님이 그 살해당했던 거에는 갑자기 그런 안전 시스템들을 없애버린 예산을 깎은 시의원하고도 이제 연동이 되는 네. 거일 정도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CCTV가 많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저 CCTV에 다른 무언가가 개입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 그게 파워이자 권력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순하게 여기는 안전한가를 바라보고 있는 애가 그걸 넘어서서 그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근데 이거는 이미 한 15년 전서부터 헐리우드 영화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을 안전하게 해주고 시민들에게 편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것이 그 이를테면 좀 더 그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지는 순간이 네. 이를테면 이 영화의 세상인 거고 네오소라 감독은 실제로 그런 감시 시스템이 일본에 없지만 그것이나 다름없는 그 사회적인, 정서적인, 문화적인 환경이 지금 일본 사회에 있는 거 아닌가. 통제하는 그 시스템 안에 갇혀서 사람들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사회. 네. 라고까지 연결을 시켜내면서 일단 젊은 감독이 세상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로 상상해본 어떤 이야기를 너무 무겁지 않게 이게 비극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영화의 엔드가 그래서 해피엔드냐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특히 한국 관객들은 학생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학교 뽀개고 막 교장 어떻게 하고 뭐 이러면서 뭔가 밀란이 하나 일어나야지 이게 해피엔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판을 엎어야. 네, 판을 엎어야.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유타라는 이 영화의 일종의 화자 중에 한 명이 네. 어떻게 자기는 어렸을 때와 똑같지 않음을 증명하는가.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보자고 하고 어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코우죠. 네. 코우가 물어보잖아요. 그 톰한테. 만약 우리가 대학에서 만났다면 친구가 됐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 같은 씬은 되게 기분 좋은 엔딩.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용이 해피엔딩인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해피엔딩 같은 느낌을 주는 그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나는 이 포스터들 중에 그 마지막 장면이 있잖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심심한 포스터를. 네. 뭔데? 진진을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봤더니 참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네. 예. 그 해피엔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련한 정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의 어떤 그 성장, 현재 진행형의 성장담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포스터 안에 있는 육교 안에서의 그 정지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성장한 어떤 인물들이 과거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정서도 느낄 수 있었고 순간 포착하고 싶지만 이제는 흘러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것들을 가둬둘 수 없었던 한때의 열정과 어떤 그 굉장히 치기 어리지만 깊은 고민들 세상에 자기를 다 내어 던질 수도 있었을 그리고 정말
사랑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했던 친구와의 어떤 결별까지 그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고민들을 마치 바깥에 나와서 다시 복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건 후미라는 캐릭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또는 뭐 이게 일본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에서 이런 캐릭터는 전형적으로 해소되어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랬다가 크게 반성한다. 아, 내가 네.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너무 사람을 보지 않았구나. 뭐 이런 전형적인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자료를 봤더니 후미가 감독 스스로 가네코 미코, 네. 우리에게는 박렬 네. 그 영화에서로 알려진 그 인물에서 네, 일본 그 20세기 최고의 아나키스트 네. 가네코 미코를 상징하며 만든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후미가 그런 길을 걷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마지막에도 그 김밥을 먹을 때 되게 좋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감독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일필휘주로 쓴 영화 같다. 굉장히 캐릭터가 대쪽 같은 캐릭터라고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 영화 안에서는 항상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청춘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캐릭터를 해석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이미 기성세대가 된 어른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가를 계속 유심히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서도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소리를 내게 하는 어른들, 선생님들의 존재가 있지만 해피엔드 같은 경우는 그들의 어떤 존재가 끝까지 어떤 책임을 지게 한다거나 꼭 반드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들을 고수하게 만들지는 않고 그냥 이제 그 자체로 존재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선 자체가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유예를 두는 것 같아요. 이들을 딱 규정하지 않고. 그래서 교장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안에서 빌런일 수 있잖아요. 가장 빌런일 수 있는데 그 교장이 그냥 자기의 차를 좋아하는 진짜 이상한 노란 차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란 차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과연 기득권으로서 정말 이제 이 아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들도 어른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내놓는 어떤 정책에 굉장히 순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안전상의 위협 때문에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는 어른으로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가치 판단을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비겁한 어른이죠. 네. 그런데 그 네. 비겁한 어른들도 이 사회 구성원이라는 거를 굳이 그러니까는 막 비판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밥을 배달시켜 왔을 때 네. 뭐 꼬시려고 주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네. 그냥 기본적으로 배고파서 뭘 문자로 시켰지만 나 혼자 먹긴 좀 그렇지? 뭐 일 수도 있는 네. 어떤 사이를 계속 한 당 넘어서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 CN에서 핵심은 이 사람이 초밥으로 애들을 꼬시려고 한다가 아니라 너무 애들이 힘들 때 자기 얼굴을 감추고 나타난 김밥 배달부가 있었다. 네. 거기가 클라이막스가 그 시퀀스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또 혹은 무언가를 만들 때 좋은 얘기가 모인다고 해서 그 시퀀스나 그 전체가 재미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정말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필요한 건 민둥민둥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굴곡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이렇게 어떤 감정적 클라이막스를 줬다가 정리했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근데 이 영화는 그거를 되게 잘 만드는. 그래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굴곡들이 계속 느껴지는 거죠. 네. 네,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슬슬 질문을 좀 받아보고 또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급조해서 이걸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급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네. 3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 해주시는 4장이 있어요. 네. 4장 있어요. 급조했네요. 다른 버전으로 네. 구성해봤습니다. 각각 달라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이렇게 여기 모자 쓰신 분이요? 그러면 네. 이제
시작했다고요. 그 마이크랑 저렇게 들고 오세요. 그러면 고르는 거예요. 일단 질문하시기 전에. 네 개 중. 네 개 중에. 네 네. 버전 중에. 여기 포스터. 모자 쓰신 분이요. 네. 네. 저건 이제 나중에 그 가기가 힘들군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말씀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중간에 제가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라고 하셔가지고 영화에서 흔들리는 이미지가 엄청 메인으로 사용되는데 다른 거는 여러 번 보면서 많이 캐치가 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 코가 혼자 계속 다리를 떠는 듯한 그것만큼은 다른 장면에 비해서 되게 덜 명확하게 코어가 다리를 떨고 있는 것인지 뭔가 카메라가 흔들리게 연출된 것인지 되게 모호하게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널리스트님과 감독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코가 두 번 나오죠, 그게. 네. 처음에 이제 얘가 뭐 어디선가 그것도 되게 프레임 바깥에서 시작하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얘가 이렇게 다리를 떨고 그것 때문에 소리가 들리고 네. 두 번째는 다리를 떠는 뒷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얘의 불안함? 불안을 감지하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단역 캐릭터들이 있지만 코어와 유토 맞죠? 아니요. 유타? 네. 유타와 코. 유타하고 근데 그 둘을 딱 어떻게 설정한 값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타는 뭐냐면 되게 부유한 일본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 사회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것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머니가 편의점 하나 차려줄 것 같은. 네. 네. 그런 친구고. 근데 분명히 어머니가 끊임없이 출장을 다니는 걸로 봐서 바쁜 분이고 네. 아버지는 없는 것 같고 이혼을 하셨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유타는 외로워요. 어려서부터 유타는 외로웠어요. 정서적인 결핍. 네, 정서적인 네. 결핍입니다. 그냥 외로움이죠. 그리고 코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떤 책임감, 네. 그러니까 벗어나야 된다. 네. 그리고 엄마의 소원처럼 대학을 가고 잘 돼서 귀화해야 된다. 왜? 잘 되고 대학을 가야 귀화하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 역할까지도 자기가 이미 좀 약간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 어머니의 소원은 어쩌면 코우가 투표권이 생기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코우는 다른 꿈을 꾸고 음악인이 되고 싶었고 뭐가 되고 싶었고 그냥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압박을 느끼고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거 전에도 코우에게 너 외국인 등록증 내놔봐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었겠냐고. 네. 근데 그럴 때 유타가 대신 막 싸우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런 자유로움조차도 자기는 가진 적이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얘를 끊임없이 다리를 떠는 그런 이미지로 구축한 게 아닐까? 네. 유타는 확실히 이 내재되어 있는 여유가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같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코어를 대신해서 항의를 해줄 수도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여유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지를 수도 있는데 코어는 이 어떤 것이 한번 잘못되면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어머니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이 영화 안에 전체적인 그 불안의 요소인 지진 때문에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건 자기를 가두고 정신을 가두고 있는 육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동작으로까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에 보면 음악이 네. 굉장히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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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악을 누가 혹시 하신 건지 아나요? 음악 자체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워낙 좋아하는 음악의 취향을 가지고 이제 음악 감독 이름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앰비언스 사운드부터 시작을 해서 클럽 음악 같은 것들로 연출을 했죠. 음악이 이제 감독이 뮤직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고 실제로 어려서부터 그렇겠지. 아버지가 사카모토 류이치인데 그렇잖아. 네. 엄청난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또 음악을 되게 즐겨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음악이 나오고 또는 어느 순간 지지 막 날 때 앰비언스가 확 들어왔다가 네. 거기서 사운드가 바뀌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운드에 민감한 영화라는 것도 사실은 극장에 온 관객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이게 이제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정교함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그러면은 다시 또 뒤로 한번 갔다 네. 볼까요? 네. 지금 저기 긴 의자에 앉으신 책장 옆에. 책장 옆.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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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영화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저기 있고 친구들이 대신 더빙하는 그런 연출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로는 유타 교장을 보고 밍이랑 아타가 좀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더빙하고 또 이후에도 약간 밍과 아타가 둘이 멀리서 앉아있는 걸 톰과 유타가 더빙하고 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그 나이 때 아이들 같고 좀 재밌으면서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톰이 이제 유타에게 떠난다는 얘기를 전하는 상황에서 또 똑같이 그렇게 밍과 아타가 더빙을 하면서 실제 유타가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했을지 같은 건 사실 관객은 잘 모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유타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계속 좀 저도 더 고민하게 만들고 더 유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는데 혹시 감독님과 이제 저널리스트 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뷰 할 때 이 질문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이 질문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되게 그냥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감독들마다 좋아하는 게 있어 진짜로. 이걸 되게 농담이에요. 저는 프레임 바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영화 드라마를 찍을 때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소리나 아니면 어떤 반만 보이는 환경이 먼저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프레임 바깥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도 감독이 이거는 취향으로 쓴 거겠죠. 어떤 의도가 아니라 나는 이런 걸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 라고 쓴 거고 그리고 쓸 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쓴 거는 이제 그냥 농담으로 만들어낸 얘기고 그 유타와 톰이 얘기하는 거는 유타가 어떤 마음일까를 주민하듯 그러니까 유타가 어떤 마음일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길래 하고 유타에게 마치 그 캐릭터에게 주민하듯 나중에 유타가 그것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지만 티를 내지 않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거나 그 다음에 그 위에서 그 둘이서 뭐 이렇게 뭔가 되게 그 로맨틱한 네. 상황일 때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뭔가 사실은 그 유타에게는 모두가 함께 이어야 하는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유타는 거기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 이를테면 유타의 마음을 알아내는 어떤 장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안에서 어른들이 바라보는 이 아이들은 외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마치 일본 사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태어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차별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언어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끼리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끼리 자기의 그 음악적인 취향을 공유하면서 같은 이제 그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어른들은 계속 이제 그 자기와 언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규제하고 배척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마치 복화술을 이제 거의 이제 그것들을 그냥 이제 입모양으로도 습득을 해서 자기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통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장치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통할 수 있는 들리는 걸로 따지면 거의 소머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네오소라라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글로벌한 감각과도 저는 이게 좀 맞닿아 있는 연출적인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감독은 일본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뉴욕에서 자랐고 일본과 뉴욕을 오가면서 활동을 했던 아티스트이고,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그 전방위적인 친구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친구 아니면 이제 그 인간관계들을 어릴 때부터 어떤 차별 없이 계속 유지해 오면서 자라고, 그 주변에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그 경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경계 없음이 이 영화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이 영화는 제가 아까 장난처럼 어떤 장치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본 영화들, 청춘 영화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용감함의 지수로 있어서, 신선도의 지수로 있어서는 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굉장히 이 얘기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실은 세요. 일본 안에서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감독이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어디서 오는 용기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경계인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이거 보면서 옛날 고전 영화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거는 그 창백한 언덕 풍경이라는 소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원폭으로 나가사키의 그 원폭이 투하돼서 폐허가 된 이후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세대 간의 어떤 입장 차이를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될지도 모르는 일본 사회 안에서, 그렇다면 세대와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할 수 있고 어떻게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를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가조이식으로도 영국에서 활동을 했던 작가거든요. 일본인이지만, 그러니까는 외부의 시선으로 바깥에서 일본 사회를 바라봤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은 어떤 부분은 노스텔적일 수도 있으면서도 조금 더 한 스푼 정도 용기를 내서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이 아티스트들한테 있는 게 아닐까? 이 장면에서 이끌어와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는 조금씩 깔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게요. 여기 줄무늬 스트라이프 반팔을 입으시는, 이렇게 특징적인 옷을 입고 와주시는 게 저희한테 편합니다. 포인트한테. 그 이제 음악이라는 매체에서 계속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해서, 그 영화 속에서 음악이라는 매개체와 그리고 두 번의 사운드 뮤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뮤트 지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음악 사운드 트랙 중에서도 서브우퍼라는 사운드 트랙이 특별히 있을 정도로 좀 중요한 상징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께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영화 속에서 상징이 되고 있고 또 그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진 났을 때 뮤트는 저도 진짜 궁금해요. 감독을 만나면 네. 아마 그 정돈된 사운드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예. 네. 근데 이 영화가 놀랍게도 시작부터 끝까지 사운드가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외로 나가도 별로 소음이 들리지 않아요. 뭐 찻소리라든가 막 이제 보통의 영화라면 뭐 왁자지껄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룸톤이라고 하는데, 거리의 소음. 네. 근데 그게 별로 나오지 않아요. 이 영화의 모든 사운드는 마치 감독이 철저하게 디자인한 것처럼, 약간은 진공 상태 같은 그런 네. 느낌. 네. 그리고 밖에서 사운드가 들리더라도 굉장히 정돈돼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야구 선수들이 지나갈 때도, 운동부 애들이 지나갈 때도 이렇게 뛰는 소리와 이런 것들만이 굉장히 이렇게 그 제대로 들려요. 다른 소리는 사실은 학교면 사람이 이런저런 그러니까 아마 보통의 감독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채집해서 넣으려고 네, 하지 그래서 않아요? 네. 발자국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그것만 들리면 이상해. 가짜잖아.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학교에 뭐 안내 방송도 슬쩍 뒤에 깔렸으면 좋겠구만 이런 게 아니라 들려주고 싶은 사운드에 딱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진 났을 때는 이건 통제할 수 없는 사운드, 디자인할 수 없는 사운드 때문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들의 이 일본 사회의 영혼을 장식하고 있는 게 불안이라면 그 불안을 어떻게 사운드로 표현을 할 것인가? 지진이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사운드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음소거 된 것처럼 하면서 그걸 극대화시키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안내방송이야라고 하지만 저변에는 이들한테 불안이 깔려있고 그것으로 분명히 동요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통제를 당하는 거에 열려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진공 상태 같은 사운드로 음향 효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브퍼라고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크노 또는 그 DJ 음악을 감독 스스로도 이것이 이를테면 청춘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도 감독이 네. DJ도 하셨었고 그건 네. 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화를 다른 감독이, 그러니까는 지금 네오소라가 91년생이잖아요. 91년생이 이게 MZ 세대가 만들지 않고 그 감독님이 만들었다면 어떤 음악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분명히 락을 썼을 것 같다. 아닌가요? 네, 판소리? 락이죠. 네. 얘 봐라. 이 음악이 감독 개인의 취향, 어떻게 보면 장르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세대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음악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감독 분명 힙스터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뉴욕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클럽들을 다니면서 몸이 움직이는 그 몸에 어떤 피를 돌게 하는 그런 음악이 어떤 거이고 어떤 게 가장 친숙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이 테크노 음악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그 어떤 청춘 영화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테크노 클럽을 연구하는 동호회의 주인공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 안에 이제 그 유스케라고 굉장히 유명한 디제잉 하는 실제 디제잉 하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분도 이제 그 감독이 자기가 이제 테크노 음악을 좋아하면서 이제 눈여겨보던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때 이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제 아트하우스 같은데 영화를 보러 가면은 항상 마주쳤었대요. 그러니까는 그분도 이런 고전 영화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자기의 어떤 이제 그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좀 뜻이 맞은 것도 있었고 이런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같이 작업하자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도 그 제안을 선뜻 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공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음악은 역시나 테크노다, 락이 아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제가 옛날 사람인데 정말 저라면 실제로 제가 발레 교수에서도 락을 썼었고 그쵸. 네.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베이스 기타 사운드를 기저로 깔면서 락 음악을 사용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청춘 영화에서 이렇게 테크노 음악, 클럽 음악이 나오는 작품 처음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아까 손 드셨던 거. 예.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청춘물에 탈을 썼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오소라 감독님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화까지 만드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영화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지만 시점이 명확하게 2042년인데 이때 일본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고 어쨌든 상황이 많이 안 좋대요. 그래서 영화 속에선 고등학생들이 세상이 망했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 현대의 한국이 생각나기도 하고
네, 저도 지금은 굉장히 젊지만 그땐 40대 기성세대가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영화 대사에서 후미가 사람들이 다 포기한 것 같다고 답답하다고 말하는데 너도 포기한 거 아니냐는 대사로 되게 후미가 뜨끔해하는 씬이 있는데 이게 네오서라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면서까지 전하고 싶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자님과 감독님은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경우는 지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하고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20세기의 그 관동대 지진의 조선인 학살을 함의하는 거죠. 사실은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걸 네. 얘기하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관동대 지진의 조선인 학살. 그래서 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서 사람들이 죽었다로 시작됐던 학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조작이었다는 것이 20세기에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이미 다들 그렇게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상이 나서 뭐라 그러냐면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외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되게 우리한테도 익숙한 풍경이죠. 그러니까 그 지진 대신 그렇다면 그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놓으셔도 되고 코로나를 놓으셔도 되고 경제 위기를 놓으셔도 되고 뭘 놓으셔도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배치되어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래서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이 났어? 그런데 그 말만 안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동대 지진이라는 고유명사만 쓰지 않는 거죠. 그냥 뭉뚱그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아우 지진이 일어나면 항상 외국인들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말을 얼버무리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관동 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은 학살까지는 좀 너무했지만 해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까지만 오면 승리할 수 있거든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거기까지만 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치 뭐 그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민간인이 학살된 건 되게 안타깝긴 하지만 원래 그것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어떤 역사를 교묘하게 뭉뚱그린 다음에 그 합의된 부분을 이렇게 돌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외국인 차별이고 일본사의 외국인 차별은 정말 오래된 것이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 상영될 때는 한국의 어떤 그 외국인 혐오 또는 소수자 혐오와 이렇게 맞닿아지면서 이게 이제 서로 공통 분모를 형성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나중에 감독이 내한을 한다니 그때 한 번 더 보시고 원래 좋은 영화는 회전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마지막의 유타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전 요즘 제가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여이 여기는 마음 같은 거죠. 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 그게 어떤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유타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에 생각했겠죠. 아, 저 자식은 대학 가야 됐는데 저 자식은 나보다 훨씬 더 끔찍한 처벌을 받을 텐데 퇴학 정도로 안 끝날 텐데 경찰을 부를 텐데 나라면 이를테면 그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보통의 일본인이라면 나는 기껏해야 뭐 정학이거나 퇴학 정도일 거고 어차피 엄마가 편의점 차려줄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순간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저 친구가 더 불행해.
이건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우리가 굉장히 잃고 있는 마음이죠. 나보다 타인이 더 가여워지는 마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유타가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또 바가 되는 거고, 코우가 정말 그때 해줘서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이런 말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는 육교에서 헤어지면서 해도 되는 말인 거지. 그게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그러니까 저는 유타의 마음으로 이 영화의 해피엔드를 본 거죠. 유타의 네. 어떤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대학에 가더라도 유타가 만나겠죠. 그리고 유타가 자기한테 막 장난치고 몸을 만지는 것을 여전히 허락하는. 방금 전에 내가 왜 멈췄냐면 즐기는이란 말을 썼다. 그건 좀 거의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그들의 짧은 반항 내지는 이 목소리를 내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한 시기에 그 변화의 궤적을 이 영화가 쫓아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소만신지 태풍클럽에 보면은 굉장히 좀 이 영화와 빗대어서 가져와서 생각해볼 만한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살을 하잖아요. 그 아이가 애가 자살을 하기 전에 그 태풍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선생이 되게 거의 저주의 말처럼 너도 18년이 지나면 나랑 똑같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긴 절대 그것에 편입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심정으로 학교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선택을 하죠. 근데 해피엔드는 그렇다면은 이 영화의 해피와 엔드라는 이제 그 이상한 조합,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이 이제 조합으로 만든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의 해피엔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이제 결계와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마치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처럼 있었던 한 시기의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비극적으로 가진 않는 건 거죠. 그러니까는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할 수 있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줄 수 있는 정도를 실행하는 거, 그 기록이 해피엔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이들은 아마 이제 각자의 삶을 육교에서 서로 갈라져서 자기의 집을 찾아가듯이 각자의 해피함을 찾아갔을 거고, 그 동력이 정말 18년이 지나서도 남아있을지 교장 선생님이 됐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코어와 유타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그런 기성세대가 되지 않으려고 18년 동안 조금씩 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이 인물들한테. 이 인물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 가지기에는 굉장히 멋있긴 해요. 이 둘 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그러니까 감독의 좀 노림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 누구죠? 아타? 아타, 네, 아타. 배우. 네. 네, 아타도 되게 멋있죠. 아타는 이제 이 배우가 하야시 유타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실제로 이제 좀 활동을 많이 하는 연기를 한 배우고, 아타가 10년 뒤에 뉴진스 앨범을 네.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스타일이 또 네.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유타 코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연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모델 출신을 썼다라는 게, 감독님은 연출하시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그건 연기라는 걸로는 포착할 수 없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카드거든요. 배우들한테서.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았지만 연출자의 어떤 시각에 의해서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캐릭터랑 접목시키는 거. 아무도 없었다. 고레달료까지 아무도 없었다. 네, 네. 네. 아무도 없었다 된다. 아무도 모른다. 네, 아무도 모른다. 네. 금방금방 수정되지 않아요? 네, 챗 GPT 같았어요. 네, 네. 네.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금방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캐스팅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고 우리한테 어떤 좀 울림을 주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내장의 포스터를 다 나눠드렸고, 소진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10시 반까지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슬 정리를 네, 정리를. 좀 네. 한다면. 네. 해피엔드 수치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10만이라는 관객 수가 저는 단순히 그냥 10만, 그러니까 물론 독립영화 씬에서 아트영화 씬에서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상징성이 지금 이 영화의 관객으로 입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춘 영화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본 청춘 영화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좋았던 영화들은 제가 예전에 본 청춘 영화를 지금도 기억하는 것처럼 이 해피엔드는 그런 정도의 어떤 열기 같은 에너지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영화고 그 에너지에 관객들이 화답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영화 한 편이 아니라 방향성이자 또 이제 그 네오소라라는 시인 감독을 알리는 신호탄 또 뭐 일본 영화라는 어떤 기운을 또 보여주는 그런 어떤 좀 에너지이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가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보게 만들고 응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더워지는 걸로 봐서 네. 이제 여름이 왔고 이제 한국 영화나 극장은 이제 블록버스터의 시즌. 그렇죠. 네. 네. 아마 외계인들이 자주 나올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9월이 되면 9월이 되면 이제 다시 또 독립예술영화의 시즌이 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도 네. 그 해피엔드만큼 의미 있고 좋은 영화들이 네. 개봉될 거예요. 쥐두새도 모르게. 그랬을 때 놓치지 마시고 네. 생각해보세요. 해피엔드를 놓쳤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 뻔했어요. 근데 그냥 정말 이건 OTT로 집에서 보시는 걸로는 이 사운드 디자인을 만끽하지 못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운드뿐만이 아니라 이 비주얼적인 구현. 저는 지금까지 본 일본 영화 중에 가장 스케일이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크게 시각적인 것들이 구현이 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도쿄 근교의 모습을 되게 다른 감각으로 지각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감독이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그 규모로 좀 실현을 시켜주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슬슬 이제 8월 한 말쯤 되면 네. 진진이라든가 젠라인 같은 곳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아, 이 사람들이 가을에 이걸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이제 이런 영화를 주로 하는 상영관들이 있죠. 네. 네. 그런 상영관이 9월부터 뭘 하지? 를 좀 보시면 그때 만나는 어떤 영화가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화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이화정 기자하고 또 만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네. 그 되게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7, 8월 즐겁게 보내시고 네. 네. 그때쯤 이제 그 지나면서 그 즈음에 감독님의 신작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곧 나오기 전까지 그 작품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제가 9월 5일 SBS 네. 그래서 그때 바쁠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른 토크에도 감독님이 참여를 해주시는 걸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정말 그 배우가 다 오나요? 포스터에 있는 배우가? 아니요. 아니요, 남자색. 유타까지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네. 남자색 그 검도복 같은 바지 입고 다니는 친구. 네, 디자이너가 될 네. 향후. 네. 그 친구까지 온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제일 귀엽거든요. 아, 네. 유타가? 네. 아, 유타가 아니죠. 저기 아타가 제일 귀여웠어요. 아타가 제일 귀여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어는 좀 무겁고 마음이 아프고 유타는 저 어쩌려고 그랬을까.
어쨌든 네, 변현주 감독님은 아타를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주변에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